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폐쇄망 환경에서의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했던 그런 성공 사례랑 또 활용 전략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아젠다는 이제 하시코프의 테라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례로 바라보는 이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고, 주로 저희한테 질문 많이 주시는 것들 내용 업데이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면 저는 이규석이고요. 현재 하시코프에서 시니어 솔루션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오늘 저랑 이제 함께 해주신 분은 디딤 기술의 김재진 프로님 나오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림 기술의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재진입니다. 음, 간단하게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뭐 하시는지. 주로 테라폼이랑 볼트 담당해서 엔지니어링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가져온 거는 저희 고객사에서 실제 폐쇄망에서 어떻게 테라폼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음.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특별히 재진 프로님을 모신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저희가 폐쇄망이라고 하는 국내에 사실 폐쇄망 환경이 되게 많잖아요. 뭐 공공도 있고 금융도 있고 뭐 제조도 있고 제가 아무리 클라우드 쓴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적으로 좀 단절되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행해 보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또 재진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사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테라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업데이트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테라폼 하면은 다 아시죠? 이제 뭐 IAC 툴이고, 뭐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툴이고,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좀 관리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 쓰는 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테라폼을 쓴 지는 꽤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보여드리는 이런 성숙도 모델에 따라서 각각의 이런 테라폼을 활용하는 단계들을 아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이번에 쓰고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관리가 필요하고 클라우드 관리를 할 때 코드로 우리가 관리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게 아주 제일 기초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국내에서 뭐 AWS나 애저, 뭐 GCP, 그리고 국내에서 또 국내 클라우드들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나 뭐 NHN 클라우드나 아니면 또 삼성의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이런 플랫폼들을 또 뭐 프로비저닝 할 때 사용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또 주로 이제 요즘에 컨테이너에 대한 뭐 요구사항도 많다 보니까 쿠버네티스나 아니면 하시코프의 노마드 같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워크로드들도 또 코드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좀 더 지나가면 뭐 지금 뭐 중간에 뭐 표준화와 관련된 스탠다다이징이나 뭐 스케일링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IAC 툴들을 사용을 하냐 그리고 이 사용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또 활용을 하냐 측면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프로비저닝을 하긴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관리를 가져갈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셀프 서비스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뭐 클라우드를 또 쓰긴 쓰지만 클라우드를 누구나 다 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지면 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내에서 자유롭게 또 잘 표준화된 보안적으로 안전한 아키텍처로 사용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 사항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프라이빗 환경에서의 어떤 프로비저닝들 뭐 오늘은 사실 대부분이 프라이빗 환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활용하는 이런 예제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뭐 내부 사내망에 있는 뭐 VMware나 아니면 뭐 오픈스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프라이빗 환경에서 프로비저닝 하려고 하는 니즈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테라폼에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을 통해서 에이전트로 뭐 어떤 번들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굳이 우리가 네트워크가 꼭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런 테라폼을 활용하는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먼저 테라폼 간단하게 좀 리뷰를 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뭐 테라폼 하면 뭐 코드로 인프라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간단하게 제가 도식화해서 나와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해 보시면 결국 왼쪽에 있는 이제 테라폼이라고 하는 걸로 코드를 저희가 보통 짭니다. 저희가 이제 HCL이라고 하는 하시코프의 컨피그레이션 랭귀지를 통해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왼쪽에 간단하게 예제가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저희 이전에 배쉬쉘 같은 쉘 작업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쉘 작업으로 저희가 자동화했던 것처럼 그 저희가 필요한 어떤 리소스에 대한 정의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이걸 실행을 시키면 중간에 보이시는 저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상이 되는 클라우드와 API로 통신을 하게 해주는 이런 식의 과정을 이제 테라폼이 수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HCL이라고 하는 하시코프의 컨피그레이션 랭귀지로 어떤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인프라를 만들고 싶어라고 이제 선언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테라폼과 테라폼에 대한 프로바이더를 다운로드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다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실행은 실상 코드가 돌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API 통신으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PI 통신으로 변경이 돼서 실제 대상인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랑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이 온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고 저희가 쓰게 되는데 그거를 테라폼에서는 상태라고 하는 스테이트 파일로 저장을 해서 쓰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UI 기반과 IAC 기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UI가 이미 편리한데 꼭 IAC 써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보자면, 실상 뭐 UI가 뭐 꼭 좋다, 뭐 IAC가 꼭 좋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각각에 대한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아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UI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특정 뭐 클라우드 UI 콘솔을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UI에 대한 콘솔이 있으니까 당연히 접근성이 되게 좋겠죠. 왜냐하면 사용자 친화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쭉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가 뭐 원하는 어떤 리소스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가시적으로 뭔가 또 그래피컬하게 또 표현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속도 면에서는 이제 온보딩이 되게 쉬워지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기능들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UI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또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관적인 UI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온보딩에 대한 표준화,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간소화된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프라가 만들어지네, 어디 공간에 가니까 어떤 인프라가 있네, 이런 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IAC에 대한 어떤 워크플로우가 무슨 장점이 있을까라고 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앞서서 UI 기반의 워크플로우든 이렇게 학습이 된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뭔가 더 우리는 잘 쓰고 싶고 표준화하고 싶고 뭐 관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변경 사항이 생기는지 추적하고 싶어 이런 측면에서 이제 IAC에 대한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코드적인 표현이 어렵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저희가 어떤 제약 같은 게 없이 UI에 어떤 표현되는 것만 클릭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리소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옵션들을 파악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드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코드 관리하는 것처럼 이제 깃 같은 걸로 저희가 버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쉬울 거고요. 변경에 대한 관리가 이제 UI는 사실 거의 휘발성이잖아요. 저희가 한번 이제 클릭하고 나면 날아가는 건데 실제 이렇게 코드적으로 관리가 되면 이제 히스토리에 대한 관리들도 좀 수월해지니까 이런 버전 관리나 혹은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어떤 구축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시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약간 UI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뻐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상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우리 인프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UI는 이제 전체를 표현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코드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제가 간단하게 뭐 스크립트나 아니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스테이트 파일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리소스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또 특정 플랫폼이나 벤더에 대한 어떤 종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UI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그 특정 UI만 좀 선호하게 될 수도 있겠죠.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국내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AWS에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다른 클라우드 환경을 또 많이 또 쓴다라고 하면 일단 UI가 또 다르다 보니까 되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IAC 기반으로 우리가 뭔가 설계를 하게 되고 아키텍처를 잡게 되면 사실 UI의 종속성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리소스가 어떻게 활용돼라는 거를 좀 알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어떤 타 클라우드를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GitHub에서 발표하는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이게 통계치가 있고요. 되게 특이하게도 HCL은
사실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기 위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올해에도 순위권에 있지 않을까라는 뭐 짐작은 해보긴 하겠고요. 어찌됐건 이 HCL이라고 하는 이런 언어적인 특성을 살려서 사람들이 인프라를 관리하는데 되게 많은 사용처가 있다. 이런 이제 방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도 이미 코드적으로 관리하는 게 좀 대세로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사례로 보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테라폼을 커뮤니티 버전으로 쓰시는 분들도 이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기여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일단 커뮤니티 버전을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용자가 본인의 어떤 PC 환경 아니면 공통 시스템, 예를 들면 이제 CI/CD 플랫폼 같은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테라폼의 커맨드나 아니면 뭐 GitHub 쓰시면 GitHub 액션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인프라를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테이트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테라폼 커뮤니티를 쓰냐 아니면 공통 시스템을 쓰냐 뭐 이런 거 사실 뭐 딱히 이렇게 구분 없이도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테라폼에 대한 사용처가 이제 많아지고 활용이 이제 많아지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해지실 거고요. 또 스테이트 파일도 관리해야겠죠. 그리고 뭐 조직에 대한 어떤 사용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많이 쓰이고 잘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이제 관리에 대한 리소스가 들어가 됩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이 뭐 다방면으로 이런 관리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테라폼 커뮤니티로 뭔가 여러 가지 툴들을 조합해서 쓸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는 대체 뭐야라고 하면 결국은 테라폼의 커뮤니티가 실제 동작하는 이런 테라폼의 기본적인 뭐 플랜, 어플라이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을 하고 있대. 나머지 이제 사람이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 결국은 뭐 권한에 대한 관리라던가 스테이트에 대한 관리라던가 아니면 변경사항에 대한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이제 테라폼의 커뮤니티 CLI만 딱 가지고 구성을 했을 때는 나머지 이 주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사람이 관리를 하고 실제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이제 관리와 구축과 혹은 이제 팀 단위로 뭔가 쓰고 조직 단위로 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좀 옵셔널한 부분들을 제공하는 게 이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는 결국 설치형 테라폼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에 이제 단절된 환경에서 테라폼이 좀 필요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적으로 저희가 뭐 인터넷에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뭐 내부에 있는 VMware를 관리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인터넷 환경이 자유롭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테라폼 같은 거 다운로드 받거나 프로바이더 다운로드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WS를 써야 되는 예를 들면 뭐 금융권 같은 데서도 대표적이겠죠.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테라폼을 내부에다가 뭔가 구축해 놓고 테라폼에 대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이제 테라폼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제가 뭐 표준화, 뭐 셀프 서비스 이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준화와 뭐 셀프 서비스는 결국 저희는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걸로 이런 부분들을 완성을 시키는데 그 미리 준비된 템플릿들로 사용자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 이따가 재진 프로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우리 3티어 되게 많이 써요. 뭐 3티어를 클라우드로 주세요. 아니면 뭐 EKS 같은 혹은 쿠버네티스 환경이 필요해요라고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미리 만들어 놓기만 하면 굳이 저희가 반복적으로 코딩을 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환경들을 자동화해서 또 만들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각 기업마다의 어떤 워크플로우가 있겠죠. 각 기업마다의 워크플로우 환경에서도 우리가 뭐 이메일로 뭐 요청을 주고받았어요.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CSV로 관리를 해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또 포탈이 있는 고객사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탈을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제 폐쇄망 환경에서의 고려사항 중에서도 제가 좀 포커싱하고 싶었던 부분은 저 준비 단계입니다. 결국 저희가 테라폼을 가지고 실제 프로비저닝을 하려면 코드로 선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테라폼이라고 하는 실행 바이너리도 필요하고요. 또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각각의 클라우드와 통신을 하기 위한 저런 프로바이더 라이브러리들도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어, 고객사에서 이제 구축을 진행을 했었었고 그 구축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설명드리는 자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표는 이제 재진 프로님이 준비를 해주셨고요. 여기 이제 고려사항이라고 처음에 저한테 주셨었는데, 이제 고려사항이라고 주신 거는 아마도 그거 같아요. 아, 이게 이런 인터넷 단절 환경에서 고객이 테라폼을 쓰려면 이런 이제 필요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이 장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혹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앞에서 이 규석 이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에서 이제 테라폼이 어떤 거고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인터넷 페이싱한 상황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테라폼이 어떻게 하면 내부망에서 쓰이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 쓰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려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어떻게 하면 내부망에 잘 설치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 가야 될까에 대해서 다룬 정표가 되고요. 먼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그리고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번들, 그리고 RPM 파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로는 주로 TFE 이미지랑 TF2에서 내부적으로 쓰게 되는 에이전트 이미지를 준비하게 되고요. TFE 번들이 이제 주로 다뤄야 될 내용이 될 텐데, 테라폼에서 주로 클라우드에 대한 API 콜을 보내기 위해서는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일종의 플러그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플러그인들을 주로 인터넷 환경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폐쇄망에서 쓰게 되면은 이런 플러그인들을 한 곳에 모은 압축 파일, 패키지 파일이 그 TFE 번들이 되겠고요. 이 TFE 번들을 엔터프라이즈 UI 화면에서 사용하는 곳에서 테라폼 버전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런 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FE 번들 또한 파일 서버에 올려서 버전 관리를 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음, 그리고 세 번째로 있는 RPM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기존의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베풀려면 레플리케이티드를 기존에 네, 썼어야 예전부터니까. 네. 됐었죠. 근데 이번에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도커랑 파드맥 혹은 또 쿠버네티스 같이 오케스트레이션 툴들로 컨테이너 환경으로 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도커랑 파드맨을 설치하기 위한 OS별로 구분해서 설치하기 위한 파일들이 RPM 파일들을 따로 가져갈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음. 이런 설치 파일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스 환경을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결국은 그런 사스 환경에서 제공되는 테라폼 클라우드를 내부에 설치하기 위한 이제 환경인 거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고객사의 뭐 도커나 네, 파드맨, 쿠버네티스도 말씀하셨고 그 외에 아마 뭐 ECS나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아마 올라가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내에서 이런 테라폼의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테라폼 환경을 구축하는데 이제 이런 필요 사항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저 번들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저게 다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방식이잖아요. 아무리 이제 엔터프라이즈 구성을 한다 해도. 근데 이제 고객사 내에서는 이제 저런 테라폼 다운로드나 뭐 프로바이더 다운로드가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저런 것들을 저렇게 번들로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놓고 고객이 이제 원하는 버전의 어떤 원하는 프로바이더 이런 걸 선택하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조금 특이하긴 했는데, 요거는 테라폼 거는 아니고, 약간 주변 환경에 대한 준비 사항을 정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스형으로 쓰게 되면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좀 없겠지만 고객사의 설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있어야지 음, 이게 고객분들께서도 다른 분들한테 이제 서비스 해주기도 또 편해지고 네. 저희도 좀 더 운영하는데 편해지고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객사 기존 서비스들과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됐고요. 음, 첫 번째로 있는 이제 VCS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테라폼은 결국엔 코드니까 음, 이 코드에 대한 이력 관리도 장점으로 내세우는 음, 편이라서 이런
VCS 같이 코드를 버전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SMTP를 넣은 이유는 고객사 환경마다 다 다르기는 하는데 AD를 연동하시는 경우 이거 그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는 그런 유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SMTP가 필요하게 됩니다. 메일을 보내서 유저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거를 물론 AD나 ADFS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메일로 SMTP로 메일 서버를 통해서 유저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LB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운영 단계에서 쓰게 되면은 테라폼의 HA 구성을 위해서든 아니면 액티브 스탠바이를 위해서든 운영 편의성을 위해서 LB를 붙이게 되는 경우가 가장 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LB를 넣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SP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이제 완전히 네트워크가 차단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쓰기 위해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직접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CSP 엔드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테라폼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스 서비스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들 API를 콜 요청을 위한 그런 인터넷 페이싱을 하기 위한 엔드포인트들을 따로 연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 부분에서 제가 힘들으셨다고 들었던 거는 CSP 엔드포인트가 네,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환경이 굉장히 이제 폐쇄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를 쓰고 싶어 하니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연결 이런 게 아마 네, 필요할 텐데 결국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이제 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하든 나트를 통하든 결국 테라폼도 클라우드랑 통신을 해야만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DNS 같은 걸 열었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주로 AWS DNS를 많이 열었었고요. 전 east.amazon aws.com 같은 음, 네, 그런 API 사용하기 위한 네, 그런 도메인들을 주로 많이 열었었고 가장 애먹었던 거는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이제 STS 네, AWS STS를 쓸 때 가장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닌데 그전에는 이제 US 이스트 일쪽만 네, 리전 지원이 됐어가지고 그쪽 USD 이스트 일쪽으로 바라보는 IP를 따로 줘야 아웃바운드로 따로 열어줘야 했었고 예, 그 과정에서 좀 많은 IP들이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하고 수렵하기가 좀 애를 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뭐 애저나 다른 클라우드들에 대한 DNS도 참고 삼아서 뭐 알려주실 만한 DNS 같은 게 있을까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용하는 방식이 살짝 달랐던 것 같아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구독 아이디가 따로 있게 되는데 그 구독 아이디로 향하는 도메인만 음, 열어주게 되면은 제 기억상으로 애저 매니지먼트.co.com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로 향하는 도메인만 열어주게 되면은 애저 서비스들은 크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던 걸로 음. 네, 기억을 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여쭤본 이유는 뭐 물론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는 게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구성도 설명드리는 거긴 하지만 결국 내부에서 우리가 테라폼을 뭐 커뮤니티 버전이 됐던 엔터프라이즈가 됐던 이제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앞서 제가 여쭤봤던 그런 DNS에 대한 부분을 열어주시면 이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번들 같은 경우는 내부에 뭐 다운받는 이런 부분들을 또 자동화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준비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클라우드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뭔가 API 통신을 해야 되는 거고 API 통신을 하려면 DNS에 대한 이슈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이제 확인하느라고 되게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기존에 또 조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일 것 같아서 일단 한 번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혹시? 음, 다음 페이지는 실제 이제 고객사에서 어떻게 설치를 진행했었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이 보통은 이제 하시코프 독스에서도 그렇고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권장 사항은 액티브 모드라고 해서 음, 완전한 HA 모드로 사용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서비스들을 같이 많이 쓰게 됩니다. 포스트그레스QL이라든지 레디스라든지
실제로 매니지드 서비스를 써도 되고 직접 구축한 서비스를 써도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초기 구축 난이도도 올라가게 되고 초기 구축 비용도 올라가게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객사에서 들어갈 때는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해서 액티브 스탠드바이 구조로 해가지고 음, 사용하게 됐습니다. 대략 구조는 다음과 같게 되고요. 먼저 NFS 볼륨을 각 TFE 서버의 볼륨에 붙여줘서 그 NFS에 있는 볼륨을 VM 두 대가 같이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액티브 모드, 하나는 스탠드바이 모드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두 서비스 모두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로드 밸런서는 액티브로 지정한 VM 한쪽으로만 트래픽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VM 1번 TFE 1번 서버에서 계속 서비스를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1번 서버가 죽게 되면은 스탠드바이로 적혀 있는 저 TFE 서버로 트래픽을 보내주게 되면서 최대한 다운타임 없이 음, HA랑 유사한 환경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런 음. 방식의 아키텍처를 짜게 네.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하시코프 입장에서 이제 권장하는 거는 결국 이제 저게 테라폼의 워크플로우를 수행해주는, 네, 그러니까 실행을 해주는 서버인 거고 저거를 결국 이제 HA 구성을 위해서 액티브를 하긴 하는데 사실 고객 상황에 따라 뭐 여러 가지 구성이 가능하다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뭐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굳이 할 필요 없이 뭐 네, 테라폼만을 가지고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도 네, 구성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뭐 구성에 대한 약간 유연성이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음, 이거 말고도 이제 여기서는 볼륨을 붙여서 사용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다운타임이 좀 발생해도 상관이 없다 하면은 TFE에 또 이제 백업이랑 리스토어 기능이 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액티브 서버에 있는 모든 스토리지들을 간단하게 API 콜로 불러와서 저 스탠드바이 서버로 보내주기만 하면은 실제로 다운타임이 좀 발생을 해도 그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간단하다 보니까 네. 별도의 장애 없이 큰 장애 없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도 음, 있다고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테라폼을 굳이 HA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테라폼이 관리하는 게 전반에 대한 전체 인프라 정보를 다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력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 스테이트에 대한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설명드린 뭐 액티브 스탠바이, 액티브 같은 이제 HA 구성 뭐 백업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저희가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이력과 어떤 형상에 대한 정보들을 좀 안전하게 좀 보관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요 뭐 방법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뭐 어떤 설명일까요? 어떻게 이제 실제 고객께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은 기존에 이제 인프라를 배포할 때 엑셀이나 다른 형식화된 문서 같은 걸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희는 CSV 파일로 해가지고 표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을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걸 깃에 올리기만 하면은 음, 테라폼이 클라우드에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방식은 어떻겠냐라고 음, 얘기를 드렸었고 그 실제로 깃에 CSV를 올리게 되면은 깃과 그 CSV와 연동된 테라폼의 워크스페이스가 어, 그 CSV의 템플릿에 된 것들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클라우드에 직접적으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클라우드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테라폼에서 제공하는 이제 템플릿 기능 중에 이제 모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모듈들을 워크스페이스별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클라우드 인프라에 배포를 하면은 간단하긴 하지만 그런 워크스페이스 많이 만들어지는 워크스페이스들에 대한 관리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워크스페이스를 관리를 하는 컨트롤러라는 저희가 명명한 건데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들을 하나를 지정을 해서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서만 다른 네, 다른 템플릿들이 더 배포가 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약간 고객 플로우에 맞게 이제 구성을 한 내용인데, 요거의 다음 장에 아마 좀 네, 자세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아마, 요거는 저랑 이제 같이 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음, 결과적으로는, 이제 왼쪽에 있는 작업이 이제 수작업 영역이고, 사실 오른쪽은 복잡하긴 하지만 다 자동이잖아요. 저 네, 과정 맞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클라우드를 쓸 때 이제 클라우드를 우리는 약간 온디맨드 형태로 좀 쓰고 싶어라고 하는 고객들이 사실 좀 국내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분들이 우리 이번에 뭐 개발 서버가 필요해요, 운영 서버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대부분 요청 사항들은 그분들은 사실 클라우드를 모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어떤 스펙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런 요청 사항들을 이제 이메일로 받고 이제 어드민 입장에서는 따로 뭐 사실 클라우드를 위한 뭐 포탈이나 CMP가 그렇게 막 많은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엑셀 같은 것들로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졌던 사례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 엑셀로 이제 관리하는 저런 부분에 이제 실제 고객이 원하는 뭐 타입, 뭐 VPC 그리고 뭐 어떤 DB를 쓸 건지 예를 들면 뭐 저거는 이제 3티어에 대한 예제를 네, 넣어주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저거 말고도 뭐 어떤 뭐 쿠버네티스 버전이 필요한지 이런 걸로 하면 또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도 또 자동화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구축을 하실 때는 이제 고객 환경에 맞게끔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고 그 디자인에 맞게끔 이제 어떤 요청으로 우리가 프로세스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할 거야라고 하시면 사실 그 이후에 대부분의 과정들은 다 테라폼으로 코드화돼서 다 자동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쭉 진행이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음, 저 내용들이 결국에는 얼마나 사람이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돼? 라는 내용이 되는 거라서요. 네. 네, 결국에는 앞에 장표 내용대로 사람들의 수작업 영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CSV로 요청을 받아서 배포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겨우 테라폼이나 이렇게 코드화된 자동화가 없었으면 오른쪽에 원래 저 자동화가 다 사람이 쭉 이게 하는 작업의 영역일 텐데 맞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화하기 위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장은 랜딩 존에 대한 부분이네요. 네, 음, 앞에는 이제 3티어로 음, 설명을 드렸었는데 랜딩존도 마찬가지로 한 어카운트에 대한 정말로 딱 짜여진 템플릿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 부분들도 테라폼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내용이고요. 들어가는 서비스들은 장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대로 들어가게 되고, 주로 이제 고객사에 조금 더 추가 요청 사항이 있었다면은, 고객사분들의 이제 온프렘 네트워크랑 연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음, 저희가 별도의 VPC랑 트랜스 게이트웨이를 연결을 해가지고 약간의 커스텀을 했었고 그리고 IM 유저랑 폴리시 또한 고객사의 기존 사용하는 음, 정책에 맞게끔 커스텀을 했었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AWS 매니지먼트 어카운트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에서 사용하게 되는 SSO 서비스를 새로 만드는 어카운트에 연동을 해가지고 기존 유저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어카운트 새로 만든 어카운트에 대한 관리까지 가능하게끔 음.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맞아요. 이거 제가 그때 POC 할 때 옆에서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이했던 거는 결국 이제 관리자 어카운트는 하나고 진짜 이제 네, 여러 부서 혹은 팀에서 AWS 쓰고 싶어 이렇게 손들잖아요. 신청하시면 여기다 요것도 아마 CSV였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어떤 계정에 어떤 이메일에 뭐 우리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네, 쓸 거야라고 이렇게 한 몇 개만 딱 넣으면 저 왼쪽에 있는 리소스가 다 자동으로 쫙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딱 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이제 랜딩 존에 대한 부분도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사내에서 어떤 표준이나 정책에 기반한 걸로 사용자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AWS의 어카운트 환경, 뭐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이런 것들도 이제 코드화가 되어 있으면 좀 쉽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면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주셔가지고 CSV 형태로 생성한 리소스를 작성하면
그러면 별도로 테라폼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리소스가 생성되는 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이제 음, 앞장의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는. 네, 요거 이제 설명 주셨는데, 테라폼 코드가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그때 제가 구성된 거 옆에서 쭉 봤을 때는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는 요 내용들이 코드에 이렇게 전달이 되면 진짜 테라폼 안에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이미 3티어를 작성하기 위해서 딱 음, 만들어진 코드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새로 작성하기보다는 변수만 넣으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하나의 요 행에 있는 요 값들만 탁 음, 넣어주면 알아서 이제 원래 준비되어 있는 그 3티어에 대한 뭐 템플릿이라고 할게요. 템플릿을 이제 찍어낼 수 있는 약간 이런 이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거라서 뭐 테라폼 코드가 아예 작성이 필요 없냐라고 하면 코드 작성은 옆에 계신 재진 프로님이 다 하셨고, 네. 네, 모듈에 대한 작성은 네. 필요하되 대신에 반복적으로 코딩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템플릿이 한번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뒤로는 그냥 저렇게 변수만 바꿔서 요청하시면 원하는 어떤 표준화된 템플릿의 어떤 인프라를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결국에는 저 수작업 영역을 줄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CSV를 안 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템플릿이 기존에 있지만 그 템플릿을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CSV의 행의 개수만큼 음, 그 값만큼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음,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물론 모듈이기도 하고 템플릿도 사람이 수작업 영역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지만 거기서 한 번 더 수작업 영역을 줄이고 싶어서 CSV를 사용하게 된 음, 형태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또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고픈 말이 있다고 해서 어, 적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미팅을 하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 두 개를 조금 꼽아서 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테라폼으로 크레덴셜 관리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셔요. 음, 약간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인프라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모든 리소스들을 테라폼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보니까 음, 뭐 IAM 유저라든지 아니면 그 유저의 액세스 키, 음, 뭐 이런 것들을 테라폼으로도 생성하고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음, 뭐 얘기만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앞서서 규서 기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그 스테이트라고 하는 상태 파일에 이런 액세스 키들에 대한 시크릿 키 값들이 플레인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안적으로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하시코프의 볼트라고 하는 이제 암호화된 키를 관리하고 그 키 값들을 주기적으로 로테이트 시켜주는 솔루션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볼트랑 연동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암호화된 키를 테라폼 엔터프라이즈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키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또한 볼트에서 할 수 있게 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옆에서 볼트 쓰고 싶어요, 볼트 쓰고 싶어요. 그런 거군요. 네, 네, 왜 그런지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테라폼으로 유저 생성까지는 보통 하시는데 음, 키까지는 여기서 안 만들고 보통 키는 별도 뭐 보안팀이나 인프라 운영팀에서 이렇게 따로 만드셔서 관리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랜딩 존을 아마 같이 하셨으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이슈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랜딩 존을 할 때 네,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아래에 다른 어카운트들을 네, 생성하는 일이 있잖아요. 네. 이 어카운트에 대해서 작업을 하려면은 새로운 인증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이 아래에 있는 어카운트들에 대한 새로운 인증 방식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액세스 키를 만들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음, 볼트가 좀 같이 넣으면 괜찮을 것 음, 같다라는 거를 많이 네. 어필을 했었죠. 엔지니어의 또 희망사항이군요. 그런 네, 부분은 결국 뭐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일단 뭐 다음 오른쪽 거 설명하시기 전에 질문이 아마 있어서 이거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질문이 뭐냐면 볼트를 사용하면서 단일 실패 지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로 구성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리소스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음, 요거를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볼트에 대한 용도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쓰는 어떤 자원 리소스가 좀 달라질 텐데요.
사실 지금 보시는 이런 뭐 클라우드에 대한 액세스 키만 발급하고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어떤 사이징은 필요하진 않고요. 아마 기본적인 뭐 뭐랄까요, 뭐 한 M6 스몰, 스몰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지 아니면 T 시리즈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실 거고 대신에 이제 HA 구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3중화는 아마 네, 필요하겠죠. 그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구축을 해서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3중화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신데 저기능만 쓰면 그렇게 비싼 인스턴스는 필요하진 않을 거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폐쇄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볼트를 설치를 해야 돼라고 이제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볼트도 사스형이 있잖아요. HCP 볼트라고 해서 사스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굳이 설치하지 않고 그냥 사스형의 볼트를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어떤 의미로 혹시 넣으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결국 테라폼이 주로 많이 하게 되는 일들은 결국 서버를 올리는 일이다 보니까 네. VM을 많이 다루게 돼요. 근데 VM을 다루게 되려면 당연히 나오는 이미지들, 네. 각 고객사들마다 갖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쉘로도 배포를 하실 테고, 네, 저기 앤서블이었죠? 앤서블로도 많이 배포를 하시겠지만 음, 테라폼으로 이거 VM 만들면서 같이 올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VM을 10대, 뭐 100대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모든 100대에 일일이 이미지를 작업하는 음, 이미지 구성 작업이 필요하게 되니까 배포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음, 많이 만들수록. 그래서 이런 패커로 미리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테라폼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간단하고 생성 시간도 줄고 자동화도 좀 더 편해지는, 음, 네, 장점이 있어서 이걸 좀 음. 얘기를 드리고 네. 싶었어요. 해커 아마 이제 폐쇄망이라고 하니 사실 이제 폐쇄망의 유지 케이스가 대부분이 아마 VM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VM 기반으로 개발도 많이 하시고 할 텐데 아마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먼저 패커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 생성해주는 자동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것도 이제 하시코프의 툴 중에 하나인데 저걸 사용하시면 미리 설치해야 되는 뭐 패키지, 뭐 사용자 설정, 아니면 뭐 스토리지에 대한 설정, 아니면 뭐 보안에 대한 셋업 이런 것들 이제 미리 해놓으시고 템플리팅한 그 VM 이미지를 각각의 이제 CSP에다 저장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VM에 대한 배포 작업이 좀 빈번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미지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좀 배포 시간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약간 표준화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리 이미지를 좀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담이 줄어드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준비해 주신 부분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건 이제 하시코프 입장에서 그럼 이제 기업의 주요 테라폼 요구 사항이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추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보면 조금 특이한 게 국내에서는 좀 작게 쓰다가 확장하는 케이스보다는 좀 큰 조직,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들은 대부분 뭔가 한 번에 쫙 뭘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뭐 나쁘냐라고 하면 나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성숙도도 필요하고 이런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뭐 내부 사용자들의 성숙도 그리고 내재화 이런 것들도 아마 되게 필요한 영역인데 아무래도 다들 이제 과제를 베이스로 수행을 하시잖아요. 이번에 뭐 KPI나 이번에 우리가 뭐 클라우드를 써서 뭔가를 해야 돼. 막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약간 조직 차원의 필요한 부분을 다 충족을 하면서 다 가야 되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재진 프로님이 속한 디딤 기술 같은 케이스도 사실 고객사의 니즈가 굉장히 좀 범위가 넓고 표준화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또 잘 수용해서 이 기업이 잘 쓸 수 있게 또 만드는 부분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테라폼을 우리가 사내에서 뭔가 온프레임 환경 혹은 이제 폐쇄망 환경에서도 좀 잘 쓰고 싶고 쉽게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어답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제 잘 쓰시고 테라폼도 커뮤니티 버전으로 잘 쓰시고 확장해서 또 팀 단위로 이렇게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쓰는 걸 또 권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전반적인 표준 구성과 보안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테라폼의
어떤 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 관리하는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 뭐 팀에 대한 관리들, 어떤 사람은 어드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프로비저닝을 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모니터링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각 역할별로 이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비저닝에 대한 관리를 잘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런 테라폼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센티널 폴리시처럼 정책을 되게 많이 중요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사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뭐 GCP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 GCP의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한 각각의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뭐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 같은 것들을 이제 제한을 해서 각 회사 내에서 보안적으로 좀 준수해야 되는 이런 요건들을 이제 이런 부분들조차도 좀 코드화를 해서 또 관리를 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좀 나타나는 거를 보면 이게 뭐 국내에서 클라우드를 뭐 얼마만큼 많이 쓰냐 적냐 이런 걸 좀 떠나서 처음부터 이런 보안적인 부분을 또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가 지향하는 바는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스택홀더라고 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팀, 뭐 인프라 팀, 뭐 R&D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이런 테라폼 안에서 관리되는 이런 자원들을 엮어서 하나의 큰 이제 서비스들을 잘 운영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테라폼의 전체 워크플로우를 결합하는 하나의 빅피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공통의 이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영역에 딱 제공이 되면 이제 모든 분들이 이 안에서 프로비저닝을 또 담당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또 가시성 같은 부분도 높아지겠죠. 예,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자체적으로 이미 이제 오디팅 같은 감사 로깅이 또 제공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관리하는 인프라에 대한 어떤 변경 사항에 대한 추적이나 어떤 뭐 위법적인 부분 혹은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얼러팅을 받고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하나의 또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 주요 이제 사용 유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요 세 가지 유형은 이제 하시코프 입장에서 이제 테라폼을 도입하는 이제 고객들의 유형을 좀 카테고리화 해보니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카테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를 씀에 있어서 표준화를 하고 싶다. 뭐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테라폼을 써서 이런 IAC 환경을 기반으로 이제 표준화도 하시고 아까처럼 이제 템플릿 가지고 막 찍어낸다고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표준화에 대한 부분 우리가 클라우드를 씀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쓸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코드로 정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표준화와 거버넌스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이런 케이스에서 또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아마 오늘 이제 설명드린 케이스의 또 일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다 클라우드를 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를 하나의 또 서비스 형태로 사내에서 또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템플릿을 이제 셀프 서비스 형태로 잘 쉽게 자동화해서 제공하려는 이런 케이스에서도 이제 테라폼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자동화와 현상 관리 측면에서 이제 테라폼이 뭐 이력 관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또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활용하시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요 이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테라폼의 엔터프라이즈 도입을 하는 케이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시점에 우리가 테라폼에 대한 뭐 엔터프라이즈나 혹은 이제 HCP 테라폼이라고 하는 사스 플랫폼을 좀 도입을 검토해 볼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항상 그렇듯이 오늘 이제 마지막은 또 주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뭐 볼트도 했었고 콘솔도 했었고 오늘은 이제 테라폼이죠. 네, 테라폼은 대체 비용 책정이 어떤 기준이냐라는 이제 질문들 많이 주시니까 정리를 해보면 사스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소스의 개수로 산정을 합니다. 뭐 리소스 쪼잔하게 뭐 10개, 100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 뭐 1000개 단위, 뭐 2000개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단순하게 그냥 VM 우리는 한 번에 뭐 500개 써요라고 하면 그 VM 개수 500개가 리소스의 개수인 거죠. 그래서 아마 테라폼을 조금이라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저희가 정의하는 그 리소스 블럭 있죠? 그 리소스 블럭 하나가 리소스 한 개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폼의 사스 버전은 저렇게 리소스 개수 단위로 캘큘레이팅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설치형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설치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워크스페이스는 테라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와닿지 않는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가 뭐야라고 하면 테라폼으로 어플라이를 해서 실제 프로비저닝 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아까 저희가 템플릿 얘기했던 것처럼 3티어를 관리하는 워크스페이스야라고 하면 각각의 이제 3티어를 관리하는 워크스페이스 개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보셨던 장표 중에서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막 여러 개 엮여 있었던 장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팀은 네트워크만 관리하고 예를 들면 뭐 쿠버네티스를 한 쪽은 쿠버네티스만 관리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리소스 영역별로 그룹핑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각 이제 관리 단위가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 개의 기준이 다르니까 이런 걸 좀 고려하셔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뭐 사스가 유리하겠네.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엔터프라이즈로 해서 관리를 해야겠네.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한테 베스트 프랙티스 되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보통 이제 BP라고 부르는 대체 테라폼의 BP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프로님한테도 하고 싶었어요. BP가 있나요? 디딤에? 저희만의 BP라기보다는 네, 고객사의 BP가 네. 제일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객사의 고객사마다 BP. 네. 사용하는 리소스들이 다 다르게 되니까요. 음, 어떨 때는 AWS를 람다만 쓰는 경우도 있고, 개발 음, 환경 때문에, 네.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EC2만 쓰는 경우도 있고, RDS랑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음, 어떤 유즈 케이스냐에 따라서 테라폼은 다 맞춰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만의 BP가 있다라고 해도 고객이랑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방식은 미팅을 좀 많이 가지고 음,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고객사에 맞는 BP를 찾아가는 네, 가장 맞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클라우드를 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나오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음, 아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엄청 많잖아요. 이제 무궁무진하죠, 사실 그 안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엮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건 아마 고객사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하시는 어떤 형태, 음, 워크플로우. 아까 저희가 CSV를 했던 이유도 그 조직 안에는 포탈이나 이런 게 따로 없었고 원래 이제 이메일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참고해서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라기보다는 저희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시코프나 뭐 디딩 기술이나 이쪽에다가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이 테라폼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문의 주시고 또 음, 저희가 뭐 POC나 아니면 실제 구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각각 서로 이게 발전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프랙티스를 쌓아 나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질문 되게 받으면 어렵거든요. BP가 이제 항상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고려할 때만 장점이 있나요? 여기 나왔는데, 요건 이제 아마 IAC를 좀 스터디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아마 되게 많이 보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IAC가 장점이 뭐야? 라고 하면 이제 멀티 클라우드 했을 때 뭐 UI 적응이 아니라 음, 각각 이제 뭐 어떤 리소스에 대한 학습이 있으니까 이거를 옮기기가 뭐 쉬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뭐꼭 멀티 클라우드에만 장점이 있다라기보다는 단일 클라우드를 쓰실 때는 이제 표준화에 대한 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비용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관리에 대한 게 좀 명확하게 보이죠. 우리가 어떤 리소스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일관성이 있다. 이게 이제 아마 장점이라고 들 수 있을 것 같고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리소스를 저희가 파악하는 거지 UI에 적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 뭐 당연히 이제 용어나 명칭은 다르겠지만 어떤 설계를 함에 있어서 어떤 클라우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에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벤더의 좀 독립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음. 결국엔 여기 적힌 내용들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단일 음, 클라우드로 사용하게 되면은 딱 맞는 템플릿, 네. 고객사들한테 딱 맞는 템플릿,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더, 어떤 걸 써서 비용이 산정이 되는지를 확인도 가능하고, 음, 그리고 코드에 대한 이력 관리가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음. 싶어요. 아마도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시다 보니까 네. 아마 변경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센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일이나 멀티를 떠나서 네. 우리가 언제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이제 코드적으로 추적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클라우드 크레덴셜 관리가 어려워요.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바라는 사항과도 하나의 이제 맥락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테라폼이 뭐 자체적으로 크레덴셜을 관리하는 건 아니죠. 결국은 이제 크레덴셜 만들어 주셔야 이제 그걸 기반으로 얘가 API 통신을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네,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제가 다이나믹 프로바이더 크레덴셜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 기능이 뭐냐면 테라폼의 엔터프라이즈나 테라폼 사스형은 얘 자체가 서버잖아요. 그래서 이 서버와 해당 CSP 간에 OIDC 인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액세스 키나 이런 걸 발급받지 않으셔도 테라폼이 자체적으로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의 사례는 사실 생성하는 것까지도 이제 테라폼이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 테라폼 자체에는 이제 이런 크리덴셜을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장할 때 센시티브라고 이제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하시면 암호화해서 저장되고 복호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가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코드에는 절대 크리덴셜을 넣지 않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만약에 뭐 깃허브 같은 거에 아마 퍼블릭 레포지터리에 뭐 해보시진 않겠지만 만약에 퍼블릭에 크리덴셜 올라가면 정말 이거 털리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몇 초 만에 진짜 털려서 바로 이제 어마어마한 비용이 청구되는 마법 같은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크리덴셜에 대한 부분은 꼭 잘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앞서 나왔던 이제 볼트 같은 것들로 시크릿 엔진으로 크레덴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베타로 나와 있긴 하죠. HCP 볼트 레이더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코드상에 혹은 어떤 파일상에 존재하는 크리덴셜을 얘가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AWS 거냐, 애저 거냐, GCP 거냐, 혹은 뭐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냐, 아니면 뭐 인증서냐 이런 것들을 레이더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쓰시면 다 게더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크리덴셜이 어디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써보시면, 지금 또 특히나 베타 기간이니까 신청해서 또 무료로 한번 써서 우리 코드 레포지토리는 얼마나 위험한 시크릿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두 가지가 더 올라와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테라폼의 활용이 성숙해질수록 클라우드 내 구조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옵저버빌리티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CSP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테라폼에서 만든 자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 옵저버빌리티를 제공하나요? 네. 요거는 사실 테라폼을 쓰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자동화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테라폼이 익숙해지시면 그만큼 만들어지는 리소스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생성에 대한 속도나 혹은 만들어지는 양 자체가 이제 코드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클라우드에 대한 리소스 양 자체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옵저버빌리티는 아마 관찰 가능성 쪽이라서 이제 뭐가 저희가 뭐 특히 뭘 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런 리소스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으로 받는다면, 제가 지금은 뭐 UI를 아직 준비는 못했지만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 보면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비저빌리티에서는 리소스들에 대한 전체 워크스페이스에 어떤 리소스를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어떤 뭐 모듈을 썼는지, 어떤 프로바이더를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또 이렇게 통계로 만들 수 있는 화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테라폼으로 만들어진 리소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해라고 하신다면, 테라폼의 엔터프라이즈 또는 테라폼의 사스 버전인 이제 HCP 테라폼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메뉴가 아마 보이실 거고, 그걸 이제 클릭하시면 우리가 현재 프로비저닝한 전반적인 어떤 리소스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AWS의 경우에 CSP를 통해서도 특정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센티넬만의 추가적인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뭐 각각의 이제 CSP들이 다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사실 뭐 지금 설명드린 볼트의 기능들도 구현할 수 있거든요. 뭐 오늘 그냥 솔직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람다 쓰시고 이벤트 쓰시고 여러 가지 이런 툴들을 조합하셔가지고 이런 키 로테이션 같은 거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우리가 구현을 해서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자동화 시킬 거냐에 대한 차이겠죠. 그래서 뭐 볼트를 설명드린다면 이렇게 한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센티넬 같은 경우에는 테라폼 입장에서 센티넬은 약간 중앙 관리의 역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센티널의 관리 주체가 저희는 보통 보안 쪽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이 센티넬 코드를 테라폼에다가 그냥 배포를 하시면 이게 글로벌로 적용을 할지, 그러니까 전역으로 적용을 할지, 아니면 특정 워커스페이스에만 적용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조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CSP 자체에서 저희가 주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CSP 자체에서 제한을 하는 어떤 특정 리소스의 카테고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들어가는 옵션 값들을 이제 센티널로 많이 제어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S3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뭐 프라이빗이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암호화는 무조건 걸어야 되고 이런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리소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꼭 유형만 아니고 어떤 옵션에 대한 부분들도 또 센티넬로 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센티넬로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역적인 전반적인 어떤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센티넬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테라폼에 대한 POC 및 데모가 가능한가요? 요것도 주로 많이 받는 질문인데 당연히 가능하고요. 뭐 설치하는 거 문제도 안 됩니다. 문제는 안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파악해야 될 게 되게 많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폐쇄망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적인 것도 확인해야 되고 뭐 내부적으로 VCS가 있으신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하겠지만 어찌됐건 언제든지 요청을 주시면 어떤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나 혹은 뭐 HCP 테라폼 같은 사스형으로도 충분히 테라폼에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POC 절차가 가능하시고 혹은 뭐 도입을 위해서 또 파일럿 같은 혹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어떤 리소스들도 테라폼으로 좀 옮겨서 사용하고 싶다 이런 케이스도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테라폼에 대한 어덥션 같은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응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겠죠? 네. 아무튼 뭐 오늘도 긴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폐쇄망에서의 어떤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사용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폐쇄망이고 공공이고 금융이고 뭐 제조라서 되게 보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어찌됐건 자동화 이런 IAC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제가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뭐 마지막 아까 전에 장표에서 네 데모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대본 멋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네, 그렇게 막 필요하다고 해도 폐쇄망이라고 해도 엔드포인트 정도랑 VM 한 대 정도만 있으면 네. 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시는군요. 네. 네.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